자, 악령에서 리자베타 말고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바로 그 마리 샤또바라는 이제 샤토프의 부인인데요. 마리아라는 러시아 이름보다는 이제 그 프랑스어 이름 마리로 많이 불립니다. 여기서 이미 드러나듯이 이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는데 동시에 이런 이제 사회운동 같은 거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가정교사로 들어간 집에 샤토프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이제 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집을 이제 아주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 사토바가 악령에서 좀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오는데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똑똑해요. 네, 샤토프랑 대화도 되고, 샤토프는 슬라브 지자인데, 그러니까 사상을 대변하는 사상, 자기 나름의 사상축이 있는데 대화가 되고 똑똑해요. 하지만 지금 남편, 전 남편도 아니고 저 완전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관계인 스타브로긴의 애를 베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도 진통이 오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엄한 상황에 와서 지금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덩어리는 오히려 방해인 거지 아니면 웃기는 거거나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도 죽고 태어난 아이도 죽고 해서 비중 적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비극의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도스옙스키는 여성 주인공들을 되게 똑똑하게 그리고 얘들에게 많은 운동성을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스옙스키의 여주인공들은 실제 19세기 여성들의 모습으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극소수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성들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이건 이제 비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닌 거지.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인 거고요. 그 이제 귀족이 아닌 거죠. 이 도스옙스키 쪽은.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다 귀족 여성들을 그리는데 아니면 이제 그 부활의 여주인공처럼 이제 그런 하층민 여성을 그리는데 리얼리티는 절대적으로 이제 톨스토이 쪽에 있다는 거고 귀족 역량이 이 톨스토이 소설의 이런 그 여성들처럼 이렇게 이제 살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여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이 생긴 게 19세기 이제 후반 1860 몇 년인가 제가 연도는 까먹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니네들도 사람이니까 교육을 받아 좋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교육을 받은 고급한 여성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들을 관직에다가 앉힐 수도 없고 어디 학교로 보내가지고 교사를 시킬 수도 없고 이게 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가정교사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교육은 받았어도 뭡니까? 결국 이제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과 육아와 이제 이런 걸로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남아돈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그런 지적인 그런 양분을 이렇게 자양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이제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혁명 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체륜셰프스키 이런 사람이 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소설에 보면은 베라 파블로브나 이제 그런 여성이 대표적이죠. 가정교사로 갔다가 사회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대한 이런 어떤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그 가출 청소년 이런 애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너무 유토피아적인 소설이지만 실제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서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그 여성들의 역할 비중이 이제 되게 커지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남녀 평등에 이제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여성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거의 딴 나라 얘기고요. 안나 까레니나를 보시면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정말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옛날엔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소비에트 비평을 보면 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 마초주의. 그다음에 남녀 불평등 막 양성 불평등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19세기 후반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 까레니나가 더 이제 위대한 소설이고 그녀의 운명이 더 이제 개연성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톨스토이는 이제 남자 작가인데 톨스토이를 이렇게 딱 분할을 하면
뭐 딱 분할이 되진 않지만 남자 톨스토이를 이 남자 작가 인간 남자 작가인 톨스토이를 딱 분할을 하면은 그 안에 인제 그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이 정념의 자아가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있고요. 이거는 육체주, 육의 자아가 있고요. 이쪽은 반대로 정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의지의 자아가 있고 이쪽은 인제 지적이고 정신적 운동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 육적인 자아가 안나 까레니나라면은 이 정신의 자아가 인제 레빈입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소설을 쓸 때 그 빛나는 건 이 육적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자아는 이 말하자면 이제 이쪽 레빈인데 이쪽은 되게 지루해요, 소설로는. 근데 톨스토이는 이거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또 앞에 이 안나 까레니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흘류도프는 정말 재미가 없는데 카투샤 얘기가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이 네흘류도프를 상정하지 않으면은 또 이 카투샤 얘기도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러저러한 타락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타락이잖아요. 불륜이고 간음이고 이런 건데 이런 타락 죄악은 결국 이 도덕적인 종교적인 완성을 향해서 갈 때만 인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다시 강조하건대 이건 인제 톨스토이의 어떤 두 개의 자아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인제 그거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육체는 죽어 줘야 되고 정신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적으로 보면은 안나 까레니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레빈은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심지어는 '안나가 죽어 줘야지 레빈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끼츠가 중간에 쪼끔 질투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빈이 안나를 만나고 와 가지고 인제 끼츠한테 뭐 "만났다. 예뻤단가." 뭐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었고 아무튼 좀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니까 끼츠가 막 버럭하면서 어떻게 또 그런 여자한테 뭐 호감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주제적인 차원에서 '안나가 죽어 줘야지 레빈이 인제 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인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안나는 더더욱 자살할 수밖에 자살이든 뭐 타살이든 아무튼 죽어 줄 수밖에 없는 인제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인제 안나의 그 최후 결말을 쪼끔 인제 쪼끔 확대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레닌한테 인제 이혼해 달라고 그 승낙을 받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6 개월을 머물렀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인제 시골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좀 그게 자꾸 차일피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브론스키도 그러고 저러고 나이가 먹고 브론스키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사제육신 멀쩡한데 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유부녀한테 빠져 가지고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엄마가 이렇게 혼처 같은 걸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소로키나 공장 연애라고 영애 공작의 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인제 또 다른 여자가 인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도 제가 볼 때는 인제 싫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뭐 안나를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하지만 인제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또 어머니가 애쓰시는데 인제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그쪽 인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자꾸만 체류 기간이 인제 늘어납니다. 그러고 인제 집에 늦게 온다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브론스키가 자기 일찍 못 간다고 늦게 간다고 "밤 10 시에 돌아가겠소." 이렇게 인제 전원을 보냅니다. 그래 갖고 인제 안나가 열받고 막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폰 갖고 전화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쪽지를 전해 주면 하인이 또 들고서 이 사람한테로 또 와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또 답장을 해 가지고 또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려면 얼마든지 지금보단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인제 그런 상황인데 안나는 계속 인제 막 분노와 질투와 증오가 인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게이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외출을 하는데 오블론스키 집을 잠시 들립니다. 그때 마침 끼찌가 와 있는데요. 사돈 처녀가 인제 되는 거죠. 끼찌가 아직 결혼 안 했든가 결혼을 했나 이때? 네 결혼을 했나 보네요. 그 레빈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 인제 갔는데 끼찌가 보고서 "저 언니 왜 저렇게 됐냐."고 인제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 촉이 인제 맞았던 거죠. 그 정도로 인제 제3 자가 봤을 때도 인제 너무나도 우울한 인제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있고 이게 안나가 여러분 그 브론스키 영지에 있을 때 보면은 아편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편하고 인제 몰핀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맞지 않으면은 복용하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는 사실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이미 정신과를 다니면서 항우울제 뭐 이런 거를 네 복용하고 있는 인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금 끼찌의 눈으로 인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정숙한 저
고관 부인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됐는지 한번 이제 더 불쌍해라 하라고 이제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들렀다가 안나는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차에 올라요. 어떤 기차를 탑니다. 오비랄로프 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굉장히 생소한 지명처럼 보이네요. 아마 그만큼이나 여기 이 지역이 뭔가 지금 안나에게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탔는데 잠깐 이제 탑니다. 탔다가 기차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그 하인이 다가와가지고 그 브론스키 쪽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거를 전달받자마자 거의 충동적으로 그 기차가 마침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천천히 오고 있는데 기차를 보고서 거의 충동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묘사가 이제 상세해서 제가 그 문학 강독을 할 때는 러시아어로 학생들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톨스토이는 이제 워낙에 러시아어를 잘 쓰니까 강독 교재로도 물론 손색이 없는데 이제 또 이 부분도 물론 좋죠. 저기야 안나는 객차의 그림자를 석탄가루와 뒤섞인 채 침묵을 뒤덮은 모래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기가 바로 중간이야. 나는 그에게 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날 거야. 이때 그는 이제 오블론스키 아니 브론스키를 이제 말할 것 같고요. 그녀는 첫 번째 객차의 중간 지점과 자신이 나란해진 순간 그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놓쳤어요. 팔에서 끌어내리던 빨간 손가방이 그녀를 붙드는 바람에 때를 놓치고 말았다. 기차의 중간 지점은 그녀를 지나쳐버렸다. 수영하러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긋는 익숙한 동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처녀 시절과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곡이 이제 올 때 이렇게 멱을 감을 때의 그런 자세를 이제 확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핸드백, 앞서 묘사한 그 빨간 핸드백이 이제 확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우리 이거 다 궁금하잖아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는 무슨 생각을 최후에 하고 있을까? 여기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작가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살아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쓴 작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고요.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그 형의 죽음을 또 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여기 안나가 죽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도스옙스키는 그냥 한순간에 단칼에 죽는데 톨스토이 주인공들은 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뒤로 젖히려 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떠밀고 그녀를 질질 잡아 끌고 갔다.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하느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왜소한 농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철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허위와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 옆에서 빛을 비추던 촛불 하나가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확 타오르더니 이전에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비춰 보이고는 탁탁 소리를 내며 점점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이 마지막 문장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이렇게 타오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주마등처럼 일시에 모든 것을 확 비춰주고 이제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그 죽음의 순간의 각성, 제가 그 앞에 전기 얘기를 할 때 특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작은 작품을 가져와서 이반 일리치인데요. 여기는 안나 까레니나도 그렇고 전쟁과 평화에서는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이 죽음 체험에 굉장히 가까이 갑니다. 처음엔 이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유사 죽음에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나폴레옹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상을 더 심하게 당해가지고 나타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이동 중에 마차 안에서 혹은 이제 그 약간 여인숙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정말 죽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저게 죽음이구나.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사유가 되게 깁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죽음과 더불어서 삶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깨달음, 이제 이런 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인 걸로 그렇게 그려집니다.